내가 얻는 이자, 내가 받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중요한 거다. 이게 딱 그 내용의 핵심이야.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돈의 얼굴 2부랑 3부 리뷰를 묶어서 한 번에 할 거예요. 1부에는 돈이라는 것 자체, 화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화폐가 언제부터 쓰였고, 명목 화폐를 거쳐서 신용화폐가 되어 있는 시대를 이제 조망을 해줬고, 2부, 3부가 제가 느꼈을 때는 1부 포함해서 돈의 얼굴 다큐의 핵심은 1, 2, 3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 2, 3부 내용만 잘 이해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 거고, 2부의 시작은 일본의 시게루 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분은 무려 버블 시대부터 현재까지 현역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예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겪고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현재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2배, 3배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2부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튀르키예로 날아갑니다. 한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집에서 모여서 즐거운 얼굴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알틴 귀느라고 황금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금으로 하는 개모임이에요. 24K짜리 1g씩 금을 모아서 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 이 개가 무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째 하고 있는 개예요. 그런데 저 1g짜리 금이 얼마가 됐냐. 2012년 처음 개를 시작했을 때는 1g에 100리라였어요. 근데 2023년에는 얼마죠? 1g에 1600리라.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저 행복의 겨운 저 웃음 봐봐. 16배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금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저게 16배나 올랐나? 금만 오르진 않았겠죠. 우리 뭘 유추할 수 있죠? 그 사이에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과 리라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튀르키예 가정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5,000톤이에요. 5,000톤 하면 별로 감이 없죠. 어느 정도냐, 그 5,000톤이. 미국 연준이 가진 금의 보유량이 8,133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가진 거의 60% 정도가 튀르키예 가정이 보유한 금 보유량인 거예요. 그만큼 튀르키예 사람들은 금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살리흐 씨인데, 튀르키예 구청의 홍보과 직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돈을 딱히 모으고 싶지 않아서 바로바로 씁니다. 그래서 벌어서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데 아까 모여서 금계를, 황금계를 하는 사람들과 살리흐 씨가 하는 행동이 사실 같은 궤에 있는 거예요. 뭐죠? 튀르키예의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왜? 돈 가지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리라가 아닌 다른 물건, 그 중에 금을 골라서 금을 보유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튀르키예가 리라와 가치가 왜 이렇게 폭락했냐면은 2022년도부터 2023년에 걸쳐서 대략 2년 동안 미국이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튀르키예도 금리를 올렸었겠죠. 그런데 올리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반대로 금리를 5차례 인하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기준금리 14%였던 거를 8%까지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거를 당연히 보지 않고도 짐작이 되겠죠.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리라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이라든지 다른 나라 화폐에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금리를 높이니까 경제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침체에 빠지잖아. 근데 이게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때 마침 또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이제 맞물려 있었어. 그러니까 금리를 단기간 낮춰서 당분간은 경기가 좋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고 났는데
이미 경제는 완벽하게 침체에 빠져버린 상태였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아마 올해가 22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대통령. 독재자가 포퓰리즘 정책을 쓴 것이 단기간에 경기를 마치 좋아 보이게끔 금리를 낮춰서 그런 정책을 쓴 거고요.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일본의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금리, 이자라는 걸 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와 반대로 금리라는 개념을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분은 뒤에 슈퍼카가 쫙 있죠. 차가 한 20대 있대요.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저금리 때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다?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다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 이렇게 낮아? 그럼 빨리 부동산으로 바꿔야지. 이런 판단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수익을 이제 얻게 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번에 물건의 값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낮춰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금리를 조정하면서 경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았어요. 저 일본 할머니는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셨던 분인데 지금 75세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시점에는 제대로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은 10년, 20년, 30년 후를 계획하고 생활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생 금리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뭔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전혀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된 지금, 이제는 금리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돼서. 이 부분까지가 돈의 얼굴 2부의 내용이고 사실 3부를 같이 이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연결이 돼요. 2부와 3부는. 그래서 3부부터는 우리가 지금 금리에 대해서 2부 내용으로 좀 이해를 했죠. 그러면은 그거를 마찬가지 잘 이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금리를 모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를 3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거의 이 여성분의 인터뷰가 3부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지금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저금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2배, 3배가 올랐는데 저축할 돈이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가가 올랐잖아. 그래서 되게 심드렁하게 물가가 올랐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딱 정확한 내용이 3부의 내용의 핵심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올라. 임금이 오르죠. 근데 돈이 그렇게 올라도 물가가 그보다 이상 올라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저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줄로 요약하면 뭐죠? 항상 물가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20여 년 만에 깨닫게 됐다. 20년 전에는 월급이 지금의 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고 살았지? 월급이 2배나 올랐는데 물가는 2배가 아니라 5배,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저축을 못하게 된 상황을 첫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거의 핵심이에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분은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말려. 집 뭐 얼마나 오른다고 집을 사냐. 그랬는데 몇 년 뒤에 결국엔 남편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는데 몇 년 뒤에 몇 배가 뛰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집값은 우리의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라는 말을 바꾸면 바로 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법정 화폐에 대해 고정된 상품을 약속하면 결국 그것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금리와 물건의 가격은 항상 변동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일부 신흥국들에서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환율과 이런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고정환율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원래 환율은 변동하는 거잖아. 그런데 변동하지 않도록 막아놓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변동하지 않게 고정해 둘 수 있다면 왜 그걸 다 안 쓰지? 아무 나라도? 실제로는 고정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가 고정될 수 있어요? 고정될 수 없는 걸 억지로 고정시키고 있다는 건 정부가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으로 그거를 억지로 조절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억지로 조절하다 보면 갖고 있는 달러가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부터는 막아두고 있던 뚝이 한 번에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나라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딜까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예요. 1년 동안 물가가 200%가 넘게 올랐어요. 일부 구간에서는 2만 프로까지 이제 상승한 이제 구간도 있었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죠.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가 폭락한 상태에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 바로 미국 때문이었어. 그때 당시. 요 말은 1971년 미국의 재무장관 존 코널리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달러는 우리 화폐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이었잖아. 그런데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 어때? 돈이 말라가죠. 그런데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요.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에 풀리겠지.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일부 떨어지긴 했지만 물가를 어느 정도 잘 조절하면서 막았어. 70년대 후반에. 미국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풀린 달러의 힘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 같은 곳에서는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생겼냐 여기 나오지만 작년에 211.4%의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라는 거고, 재밌는 건 평상시에는 그럼 뭐 3% 5% 오른 게 아니야. 막 50%씩만 올랐어. 그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지금 국가 부도 상태란 말이에요. 1994년도에 100달러를 주면 얼마로 바꿀 수 있었냐? 99 페소로 교환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8만 5천 페소. 99에서 8만 5천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야. 다 100달러 가치의 페소예요. 이게 한 1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돈 뭉치가.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지금 이 해맑은 꼬마의 표정을 봐요. 좋아하잖아. 저 꼬마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불안하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 있죠. 월급은 2배가 됐어. 그런데 20년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저축을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장면이지만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자체로 많은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적어진다면 사실상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이게 3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아주머니가 한 말이 3부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인터뷰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결국 명목 금리, 명목 임금, 내가 얻는 이자, 내가 받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보다 물건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살리 씨처럼 써버리든지 아니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선택했던 금 같은 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2부, 3부 내용의 요약이에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수업 끝?